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예, 4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예, 지난달 3월 13일 청와대 오찬에서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해서 많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3월 15일 조선일보 등 여러 보수 매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작가 겸 농객으로서 한국 현대사와 관련해서 무게 있는 글을 쭉 발표해 오신 김갑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댁이 경기도 의왕인데요. 이 시간까지 오시느라고 서둘러 오셨겠네요. 뭐 서두르지 않고 차가 좀 막힐까 봐 좀 일찍 나왔는데 예. 승용차로 왔더니 뭐 한 50분 남짓 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 시간대가 출근길인데요. 많이 안 막혔습니까 그래? 네, 예상보다 덜 막혔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네네. 여기 벙커원 초행이죠? 네, 처음입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찾아오셨습니까? 네, 바로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그 내비에 집원을 딱 넣으면 바로 나오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좀 모시고 본론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두고서 박정희 시절로 회귀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일지 또는 우려로 끝날지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만은 선생님 보시기에 이런 지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 그러면 우려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단 그 박정희 시절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또 대부분은 박정희 향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네, 이것을 이제 전 국민에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박정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퇴행이죠. 어느 면으로 봐도.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이라는 게 제한된 임기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막강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눈도 있고 반대 세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시대를 회귀시킬 만한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주변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 박정희 시대의 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인호 이사장 같은 분이 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그 국내에서 한 10여 년 남짓 대학 교수를 하고 주로 외국 생활을 하고 그 뒤로 외교직을 러시아 대사랑 했죠. 공사와 대사직을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의식이 박정희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인호 이사장께서 문화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걸 보니까 이 100년 전쟁에 대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서 이건 완전히 국가에 대한 도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보 문제와도 직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보 문제와 직결시켰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국가에 대한 도전행위고 역사에 대한 교란이다. 그렇게 대단히 과장된 말이고 이것은 한 역사에 대한 관점 하나를 자기와 달리한다고 해서 반역자의 논리로 모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회귀하는 것이 우려스럽죠. 우려스럽죠. 그리고 회귀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우선 그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여기에서 아마 4, 5월 중에 가칭 현대사연구원이라는 걸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연구원에서 현대사 연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네. 뭐 이를 두고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이 좌파 진영에 대해 역사 전쟁을 선포했다. 뭐 이런 말들로 보도하는 신문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두고 역사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일부 인터넷 매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미디어 오늘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전쟁이란 말을 쓴 것이 다소 과장된 말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그렇겠네요. 예. 상당한 그 위협감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백년 전쟁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이른바 보수 세력, 저는 뭐 보수라고 하지 않고 수구라고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즉각 반응을 보인 것은 이 백년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응 때문에 당혹한 것은 아닐까. 아마 반응이 없었으면은 무시하고 지나갔을걸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그 박정희 영상물 프레이저 보고서죠. 이것은 110만 조회수가 넘었고. 저도 봤습니다. 이승만의 두 얼굴 이것은 40만 가까이 된 것을 봤는데 또 어떤 분이 이 두 영상물에 대한 그 반박 강연이 떠 있더구만요. 그래요? 그건 저는 못 봤네요. 그런데 이 반박 강연물을 보니까 조회수가 한 460 정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저도 이 영상물을 봤습니다마는 이 영상물이 공부가 좀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뭐 그렇죠. 아주 새로운 건 없죠. 사실은요. 국민들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역사를 교란한다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안보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 자체가 과잉이죠. 우리나라 수구 보수학자들의 공부가 얼마나 짧았고 그다음에 이 편향적이었는지를 오히려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두 개를 보셨으면은 그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이라고 쓴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을 폄하했다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평가하는데요. 선생님은 이 폄하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또는 반박하십니까? 저는 이 두 분을 이승만, 박정희를 폄하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백년 전쟁 왜냐하면 안에 역사를 보는 눈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그 역사에 대한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제시된 주장은 그건 폄하라고 할 수 없죠. 근거가 부족하게 주장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폄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적 성과를 그 박 대통령 자신의 그 영웅사관 그저 경제 발전은 박정희다. 이 한국인들이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임진왜란은 이순신 혼자만 치른 것처럼 이렇게 영웅사관을 깨부수는 데는 이 영상물이 아주 유익하게 작용을 했다고 봐요. 다만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을 지나치게 이 프레이저 보고서 미국 주도에 쉽게 말해서 그것도 오히려 또 하나의 어떤 그 사대적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도 분명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과 가가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또 분명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 두 분의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본다면은 뭐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공과를 같이 언급하는 게 맞다고 한다니까 또 사실 그래야 되고요. 우선 두 전직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한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한 소지가 많죠. 예. 한 입장이 예. 반공적 입장이거나 친일적 입장이라야지 긍정적 평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군요, 선생님은. 예.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어떤 역사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예. 이 보편적인 역사관 그리고 정상적인 역사관에서 볼 때 이 두 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에 조금 야박하다고 할까? 조금 야박하게 아니라 예. 많이 야박한 예. 편입니다. 많지 않은 편인데요.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평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첫째 그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 이 분단을 고착시켰죠. 분단 서둘러서. 고착. 예. 그리고 6.25 그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예. 아주 자기본위적이었고 국민 위주가 아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이 물론 뭐 장기 독재도 예. 들을 수가 있겠고 예.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쿠데타. 예, 쿠데타로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문제를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삼선 개헌과 유신헌법으로 이어지는 예. 그 장기 집권의 악용 그리고 남북 문제를 또 자기의 그 권력 유지를 이용했다는 점이 큰 부정적 평가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서 우리 후세들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제대로 기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뉴라이트와 이명박 정부가 지금 기술한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죠. 예. 이 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나 통일지향의 기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지나치게 대한민국의 내재적 관점에서만 봐가지고 이 장기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 역사 교과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재를 축소시키고 민주화 운동을 또 오히려 또 축소시키고 예. 그래서 이 교과서에는 상당한 사실과 다른 축소와 과장이 있고 예.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예. 아주 그 낡은 시장 만능주의의 경제 가치관을 교과서에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 여권 일가에서는 말입니다, 선생님.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난 걸 제가 인용하는 것인데요. 네. 현대사를 방치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네네.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한 기지를 인용한 것인데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선생님이 해석하십니까? 보수라는 말이 아니라 예. 현대사를 방치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새누리당과 대기업들, 재벌들의 미래가 없다고 해야 되겠죠. 기득권의 미래가 없는 뜻입니까? 거죠. 예. 이것은 그 한국 사회에 만연돼 있는 그 이념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그 보수가 아닌 자들이 보수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일단 이 사회가 평등하고 공정해지고 명확해지면 손해를 보는 집단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봐요. 예. 따라서 이것은 기득권 집단의 자기 보호 논리에 불과하다. 제가 좀 말을 좀 너무 세게 하는 편인가요, 오늘? 아니, 그 정도까지는 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네, 이 이상 세게 하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네네. 보수 진영에서는 선생님, 기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들이. 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어떤지는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종전. 한 이명박 정부 이전 그걸 기준으로 해볼까요? 네네. 그 당시에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면서 이제 자기들도 보수 진영에서 대한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네. 말씀드린 대로 앞서 이전에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했는데 네. 이들이 말하는 좌편향은 어떤 대목을 좌편향이라고 하는 겁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역시 그 이념의 기준점이 왜곡된 발상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좌편향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분단 체제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통일을 얘기하면 좌편향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극우, 예. 반공, 수구, 독재가 아니면 좌편향처럼 보인다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좌파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예. 대북 관계를 빼놓고
국내의 정치는 크게 중도 정치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념의 탄착점이 지나치게 우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만능주의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인데 예. 그러한 그 신념이 정직한 신념이라면 모르는데 자기들 이익을 사수하기 위한 그 조작된 신념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조금 불리하면은 보수 진영에서 볼 때 또 네. 조금 꼭 불리하면이라는 표현보다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뭐 그러면은 흔히 쓰던 수법이 빨갱이라거나 그렇죠. 또 사회주의라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리 따지면은 뭐 새누리당에서도 하는 사회민주화나 아직 경제민주화나 네네. 이것도 뭐 다 따지고 보면은 기본 이념은 사회주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토지 공개념이랑 이런 거 네네. 다 우리 사실은 사회주의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 저는 이 사람들이 철저한 그 이익 논리에 따라서 한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저 김구 선생이나 장준하 선생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상당히 우익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백범을 다 팔아먹습니까? 좌파라고 말입니다. 참네. 장준하 선생의 경우에는 어느 면에서는 극우적 인사예요. 이분이 해방후 초기에 그런 면모가 전혀 없지는 않죠. 그렇죠. 예. 이분이 저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독재를 비판해서 한 번도 미국을 비판한 적은 없는 분입니다. 또 그런 그렇죠? 점이 있나요? 그리고 예. 그 5.16 초기에도 예. 그 박정희 군사 쿠데타 세력을 오히려 좀 비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오해를 샀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좌파다. 아. 이건 메카시즘이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에서 그죠? 그런 시각이란 말씀. 주관이라는 말도 좀 아깝고 그렇습니다. 자의적인 평가죠. 예. 예. 자,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 이제 4부에서 듣기로 하고요. 네. 자, 보수 진영의 뭐 이번 역사전쟁 선포, 역사전쟁이나 표현을 쓴다면은 네. 따지고 보면 이건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네. 뉴라이트, 네. 이명박 정부를 만든 한 세력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뉴라이트 활동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이 사람들이 그 건국절론이란 예,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 자기들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예.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1945년에 그 해방이 됐는데 예. 이것을 해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군의 점령이라고 보는 시각도 한편에서는 있어요. 그래 보면 그렇죠. 네네. 일제 물러가고 바로 미군정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보기 그러니까 나름이죠. 3년 후인 8월 15일 똑같은 날로 정부 수립을 정한 것은 예. 1945년 8.15의 의미에 묻어가겠다는 발상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1945년 8월 15일은 아예 없애버리고 그거에 묻어가려고 했던 48년 8월 15일을 건국 운운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그 임시정부의 헌법을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법통을 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으로 해석하면 예. 건국일이 위헌적 발상이네요, 사실은. 네, 위헌적 발상입니다. 예, 제가 보니 그러네요. 건국일이 8월 15일이 아니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4월 13일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 돼야죠. 정부 수립일.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역사 인식이 일단 정확도가 떨어져요. 팩트에서.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건국이라고 정부 수립이라고는 다를 수 있죠. 다르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 만세의거의 그 이듬해인 1920년 4월 13일 날 네네. 수립됐는데요. 임시정부가. 그게 단순히 뭐 특정 소수 몇 사람의 한 것이 아니라 조선 팔도의 대표가 있었고. 그렇죠. 여기도 임시정부 의정원이라고 하는 국회가 있었고요. 이념적으로도. 이념적으로요. 네. 상권 분립이 되어 있었고. 네네. 그 당시 대한제국이 막 끝나고 난 뒤지만은 네. 완전 민주적인 네. 그런 제도를 갖춘 선진 정부였단 말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4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언론인 정훈현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정훈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네, 4부에서 다시 시작하죠. 지금 김갑수 선생님 모시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자, 김 선생님 계속 얘기 나누시죠. 네, 예. 이제 아까 거기까지 얘기했고요. 뉴라이트까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몇 가지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뭐 행복 대통령 또는 국민 대통합 대통령 이런 걸 후보 시절에 많이 외쳤는데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도 또 했죠. 준비된 여성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앞에 예. 여성도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뭐 얘기 나눴던 이런 역사 회귀, 말이 회귀지 사실은 퇴보죠. 이런 것이 이런 작업들이 국민 대통합에 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국민 대통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연하는 언론들도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이 예. 통합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저는 예. 통합이라는 말보다는 국민 대화합이라고 해야지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이 예, 있군요. 통합이라는 것은 예. 한 가정의 통합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닌 것을 통합이라고 하니까 이 통합이 자기적처럼 보이고 강요적 통합처럼 보인다 그겁니다. 예. 이렇게 그 선포적 의미밖에는 안 갖는 통합은 오히려 분열을 이야기하죠. 화학적 통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화합이 돼야죠. 화학적 통합. 예. 그러니까 이건 조소의 대상밖에는 안 된다 그겁니다.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100% 국민 대통합이라면 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과 제부 그 두 분은 국민 대통합 대상에 들어가는가 이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사이가 안 좋잖아요, 둘이. 우선 가까운 부분부터 화합하셔야죠. 예.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또 참 좋은 말이긴 한데요. 나쁜 말은 아닌데 통합이라는 것이 실제로 말에 걸맞는 화학적 일체감을 이루어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군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 대통합 거기다가 100%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정치적 슬로건이라 하더라도 성슬이다 진짜. 과장되고 이건 보기에 따라서 패시즘의 논리로까지 예. 말할 수가 있고 예. 이것은 또 제 생각이 아니고 김용록 교수 같은 분도 예. 패시즘의 논리라고 지적을 했더구만요. 예. 오히려 진보 인사가 지적하는 것을 보수 인사가 지적하는 것을 예. 진보 언론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군요. 다시 되짚어 보니까요. 네네. 예. 자, 선생님께 하나 질문 드리죠. 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 일파의 이른바 5.16을 선생님은 혁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군사 쿠데타라고 보십니까? 혁명이라는 말에는 긍정적 의미가 있고 예. 쿠데타라는 말에는 그 반대의 의미가 있겠죠. 글쎄 선생님 둘 중에 뭘로 보십니까? 저는 쿠데타라고 보는데요. 왜요? 혁명이라는 것은 천명을 바꾸는 것이고 예. 지배계층이 바뀌어야지 혁명이고 4.19 혁명. 네. 예. 그리고 동학혁명. 네네. 예. 사실 프랑스 대혁명. 4.19나 동학도 지배계층이 바뀌고 새로운 그 가치관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혁명적 요소가 강하죠. 그리고 어느 면에서 이 장기적인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정상적인 승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4.19는 1년 만에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족한 판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그건 혁명입니다.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이후 518년이나 이어졌고 그렇군요. 역성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에서 처음 비롯된 거고 그것을 벤치마킹한 게 그 조선 건국 세력이죠. 예, 성을 바꾼 혁명이니까 예.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쿠데타라는 것은 지배 계급 내에 다른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는 정치적 행위거든요. 권력 침탈. 그런 점에서 아주 전형적인 쿠데타죠. 그렇게 됐죠. 네네. 아니 그 당시에 1961년 5월 16일자 조간신문들 네.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서울신문은 아니었습니다. 경향신문. 네. 이런 소위 4대 일간지들이 전부 다 5.16을 군사 쿠데타라고 네. 대문짝만하게 제목을 뽑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일면에. 네네. 그 당시도 서울신문은 정부 기관지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뽑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만은. 서울신문에 계시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저는 98년부터 한 3년 정도 김대중 정권 시절에 잠시 있었는데요. 네네. 제가 있을 때 이제 서울신문을 대한메일로 제호를 바꿨었죠. 그 네. 뿌리가 네네.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국인 베델이 창간한 대한메일신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이 예. 같은데 실제로 그 연계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대한메일신보가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네. 국치일 그 다음 날로 네. 대한이 떨어져 나가고 매일 신보가 되면서 네. 그게 총독부 기간지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것이 해방 후에는 이제 서울신문으로 바뀌어서 네. 이승만 정권의 정부 기간지가 됐죠. 박정희 정권 때도 그것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도 이어져 왔고 김대중 정권 지금도 서울신문은 그래서 지분의 상당부가 뭐 재정기획부 예. 또는 포항제철 아, 그렇군요. 이런 예.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곳에서 주식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98년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권력의 품에 있는 것을 놓아줬죠, 많이. 네. 뭐 어쨌든 저는 서울신문에 3년간 몸을 담았습니다만은 제가 간 시기는 그 시기였습니다. 네. 아이고 뭐 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그 박정희 시대에는 전형적인 어용 언론이었죠. 서울신문이. 뭐 그런 평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정부 기관지 네네. 또는 관보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극단적인 평가도 있었는데요. 네. 뭐 근래에 와서는 또 많이 또 네네. 좋아진 것도 부인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명쾌하게 5.16은 쿠데타다 이렇게 단언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된 근거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5.16의 성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들의 상당수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네. 또 어떤 후보자는 답변할 만큼 공부가 돼 있지 않다. 네, 그랬죠. 이렇게 답변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진행이 떨어지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네. 말을 못할 만큼 민감한 사안입니까? 5.16이? 아니죠. 저 이것을 본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대체?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다고 아버지라 못 부르고 예. 호부호용을 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그 풍자하는 발언들을 네티즌들이 했는데 예. 저는 이분들이 공부가 안 돼 있다거나 또는 잘 몰라서 이렇게 얼버무렸다고 보지는 그건 아니죠. 않아요. 예. 다시 말해서 역사나 또는 국민에 대한 소신이 적은 거죠. 예. 그리고 눈치 보기. 누구의 눈치 보기요? 성급자 예.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 보기죠. 진행자인?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좀 물러나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5.16 입장은 구국의 영단이란 말이 가장 그렇죠. 세게 표현된 말이거든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국무위원급들 중에서 2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얼버무렸고 예. 아주 대답을 장황하게 했는데 딱 부러진 사람이 누구였죠? 말한 사람이? 딱 부러지게 말한 분은 그 국정원장 후보하고 총리죠, 오히려. 아, 그랬습니까? 5.16은 쿠데타라고 했지만 예, 예. 그러나 다들 중언부언을 했는데 예. 가장 짧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부가 안 됐다라고 얘기한 조윤선 여성부 장관인데 그분은 자기가 소신이 없다는 것을 가장 소신 있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까? 네네. 아유. 아니, 어찌 보면 지명자한테는 지명당한 강요 여러 명 중에 n분의 1이겠지만은 네. 어찌 보면 정부 헌법기관인 정부의 한 부처의 기관장입니다. 그렇죠. 부처의 예. 크기에 따라서는 몇백 명 또는 몇만 명을 지휘하는 그런 기관장이 이거 하나를 5.16 하나를 똑부러지게 얘기 못한다면은 무엇으로 정책을 펴며 대통령 앞에 그렇습니다. 가서 이건 아니올시다. 네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네. 이건 내가 장관직을 걸고 얘기하겠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국무위원이라면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많은 매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비판하면서 전부 다 예스맨을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요구에 부합해 주지 않을 수밖에 또 없겠죠. 네, 그 밑에서 맞습니다. 장관질을 하려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5.16을 5.16이라고 못하니까 전형적인 그 수구 인사인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도 아주 그걸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도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 이게 사람을 병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들도 그렇겠죠. 그분들 장관 한번 하려니까 네. 정말 참 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딱합니다 진짜. 네.
이럴 때 이거 참 나 더러워 장관 못하겠다 이런 사람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올 사람 같으면 지명을 안 했겠죠. 장관 이거 1년 뭐 한 2년 하고 그만두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그 앞에 가서 그렇게 네. 이래 기죽어 살아가지고 이게 무슨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선생님.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 인명사전도 아시죠? 네, 압니다.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두껍고요. 네. 뭐 저는 이 책 편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아주 뭐 우리나라 별 말씀을요. 굴제 전문가시죠. 별 친일 문제는. 그래서 네. 저도 이 책을 자세히 봤습니다만 이 책의 특징은 네. 일반 사진과 달리 특정 인물의 친일 행적을 서술한 뒤에 네. 그와 관련된 근거 자료들을 다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매일신보 몇 년 몇 일차, 네. 또 몇 년 몇 일차, 또는 뭐 어디 총독부 뭐 훈시 자료 뭐 어디에 이렇게 네. 다 근거를 두고 있는 즉 사실에 근거한 그래서 정말 실증적인 사진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른바 또 보수 진영은 이 사전도 네. 뭐 좌파 진영의 어떤 뭐 민족 사관에서 비롯됐다. 좌파 사관에서 비롯됐다. 네. 뭐 이런 하는데 뭐 비판하려면은 팩트를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디에 나왔느냐. 네네. 뭐 그 내용이 사실이 이렇다 해야 되는데 네.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네. 이런 평가가 선생님 적절합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사실 그분들을 좀 좋게 평가해 주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예. 이런 사전을 정상적이라고 평가하면 자기 평생 살아온 논리가 부정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인호 이사장만 하더라도 그 조부가 그 이명세 씨로서 예. 그 어용 유학회 학자로서 그 대동아 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다녔던 분 아닙니까? 친일 유학자죠. 그리고 조선일보의 방응모나 동아일보의 김성수 등의 사업주도 다 들어가 있죠. 예, 당연히 그 명백한 친일행위가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사전을 일생 처음 봤더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려서부터 자기 조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국자다. 이런 말을 남들에게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나이가 다 들어서 그걸 부인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예. 동아조선도 한동안까지 네네. 민족지라고 했고 둘이 민족지 논쟁으로 해서 아주 추잡한 네. 지면 전쟁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런 매체들이 갑자기 그런데 그 신문의 창업주나 또는 중흥주라는 사람이 친일파야? 네. 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들 참 받아들이기 이게 어렵겠네요. 오랫동안 이 축적돼 온 그 축적되어 온 그 역사에 대한 왜곡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긍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일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 후손들이 역사 앞에 조금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일이죠. 예. 제가 친일파 관련자 뭐 글을 쓰고 자료를 좀 작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건데요. 친일파 당사자나 그 후손들 가운데서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한 사람은 5명 내지 6명 정도입니다. 네. 우리 친일파의 규모를 기준에 따라서 수십만 명, 최소 1000여 명으로 뽑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5, 6명이 역사 앞에 사죄했다는 것은 참 우리 민족이 낯두꺼운 민족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내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그 이인호 이사장입니다. 예. 이분은 예전에 그 인터뷰 보도된 걸 보니까 그 친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니까 학자들에게 맡기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학자들에게 맡기자는 말도 터무니없는데 그 터무니없는 말도 이번에 또 자기가 스스로 부정했어요. 학자들에게 맡기자고 한 학자가 대통령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셈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인호 씨는 학자 출신 아닙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분은 그 엉뚱한 주장을 해놓고 그 엉뚱한 주장까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행위를 저는 했다고 봐요.
참 저는 그 이인호 이사장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제에 약간 논점이 벗어납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그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의 러커스나 하버드 나오면 예. 자기들이 대단히 유식한 줄 알아요. 그런데 뭐 유식하다고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그 국사 전공도 아니고 예. 정통도 또 여기에 그 뉴라이트에 포함된 무슨 이영훈이나 이런 분들도 다 정통 역사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경제학자죠. 네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뉴라이트에 관련되는 박혜종 씨는 윤리학과 교수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통 국사학자도 없고. 일본 세형모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 그 기간 동안 우리 것을 잊어먹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유학이라는 것은 그건 잘해봐야 51% 이익되는 겁니다. 특히 국사 같은 것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참 이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이 외국의 학벌에 의존해 가지고 그 러시아를 전공한 사람이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큰 소리로 주장하는 그 학벌 위주가 저는 좀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아, 물론 선생님. 네. 그 러시아사를 공부한 분이 한국사에 관해서 주장을 못하라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네네. 한국사에 관해서도 개인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깊이 공부했으면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오바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자, 선생님. 네.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 직후 또는 직전부터 네. 박정희 유경수 부부의 우상화가 전국 지자체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이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죠. 어떻게 보십니까? 처참한 일이죠. 예. 제가 그 지난주에 강원도 정선에 그 강연을 갔는데요. 예. 그 정선 가까운 곳에 이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디에? 왜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 잉태 지역이라는 겁니다. 잉태. 가만있어 봐. 아니, 예. 정선 어디. 그러니까. 정선에서 왜. 가까운 데에서 그 작업이 지금 하고 있대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은 경북 선산 구미 출신인데 왜 거기서 잉태가 됐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잉태 지역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국 전쟁 통해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 1952년생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정선 부근 어디에 좀 단기간 근무를 그때 아마 했었는데 오사단인가 거기에서 근무할 때 그렇죠? 근무한 적이 그때 있습니다. 아마 그 유경수 여사가 한 열흘 방문을 했었대요. 예. 그래서 아마 열흘 방문한 동안 한 방을 썼던 모양이죠. 그래서 부부니까 그럴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서 잉태했다. 참 기발한 이건 너무하다. 아이디어죠. 이 정도로 심합니다. 예.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대구시에서는 네네. 대구 삼덕동에 박근혜 대통령 출생지가 대구 삼덕동입니다. 예. 삼덕동의 출생지에 표지석을 세운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참 언론에서 이것저것 좀 비판적인 보도도 있었는데 뭐 출생지까지는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뭐 흔히 대개 대통령들 생가 보존하는 것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 잉태지는 좀 잉태라고 한다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중에 박근혜 유경수 두 사람이 그 1950년 부산에서 맞선 본데도 또 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잉태했는지는 두 분이 아시겠죠, 뭐. 이건 좀 너무하다. 심하죠. 예. 그 예수도 그 출생지 예루살렘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잉태지는 근데 예수는 동정녀 아닙니까? 예. 동정녀 마리아가 나지 않습니까? 막 그건 그렇다 치고요. 예. 아무튼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그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꽃다운 이름은 100세까지 전하지만 더러운 이름은 이 만년까지 전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장기적인 그 안목들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선생님 끝으로. 네. 오늘 우리는 박정희, 이승만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기관을 세우겠다고 해서입니다. 네네. 이런 박정희, 이승만과 같은 이런 역사적 인물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민주적으로 자유로운 자유롭고 개방적인 또 토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예. 그러나 이전에 학자 지식인들의 정직한 노력 그리고 정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곳이 국사를 편찬하는 말 그대로 그런 곳인데 예. 과연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그 엄정한 그 역사 기록의 정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단히 회의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인호 이사장의 경우에는 세계사 속의 한국사를 주장하는데 그것도 예. 사실 위험한 발상이죠.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 역사 기술에 있어서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분단이나 식민지라는 한국사의 특수성이 무시되는 서술이죠.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죠. 아주 특성이 많은 20세기의 전반은 네. 식민지, 네. 후반은 분단체제. 그리고 그 점령국의 군인이 피점령국의 국가원수가 되고 예. 그 국가원수의 2세가 또 국가원수가 되는 아주 특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오늘 우리 김갑수 선생님 모시고 우리 현대사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방향이라 그럴까요? 또 논란거리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침 시간에 선생님 경기도 어강에서부터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 클로징 멘트를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충분히 김갑수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의미가 다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클로징 멘트는 그걸로 대신하고요. 정훈현의 타임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